한국만 멀쩡하다니? 하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BMW 전략 소재 총괄 책임자의 조롱 섞인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히토류 전쟁으로 인해 미국, 유럽, 일본의 모든 자동차 공장들이 셧다운됐고 하루 손실액만 해도 무려 11조 원에 달했죠. 히토류 없이 공장이 돌아간다고? 개꿈도 유분수지. EU 산업연합 의장 한스 슈레더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뒤 그가 직접 한국의 영월 지하 300m에서 목격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기술을 전 세계에 무상 공개한다는 것.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히토류 전쟁 속에서 오직 한국만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이건 불가능해. 시스템 오류야. 다시 확인해.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상황실을 찢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하네스 브루너라고 합니다. BMW 전략 소재 총괄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2025년 4월 13일,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대시보드가 피로 물든 것처럼 붉게 변하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공장 가동률이 실시간으로 추락하는 중이었습니다. 미국 마이너스 83%, 유럽연합 마이너스 89%, 일본 마이너스 88%. 그런데 화면 한쪽에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0% 감소, 초록색이었어요. 온통 붉은 화면에서 유일하게 초록색. 거짓말이야. 한스 슈레더 EU 산업연합 의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히토류 없이 어떻게 공장이 돌아간단 말인가.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공정관리팀 책임자가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베를린 공장 완전 정지. 볼프스부르크도 30분 내 셧다운입니다. 순간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놓쳤고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무도 그걸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술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총괄님, 확인했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우리 자체 시스템 3개 모두. 그는 침을 삼켰어요. 한국 공장들이 정상 가동 중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게 정확하겠네요. 독일이 기계공학의 종주국이 무릎을 꿇는데 한국은 멀쩡하다니.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임러, 폭스바겐, 보쉬, 지멘스, 독일 산업계 전체가 패닉에 빠져 있었어요. 일주일입니다. 한스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히토류 재고는 일주일이면 완전히 바닥납니다. 그 후엔 그는 말을 멈췄어요. 모두가 그 다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엔진도, 모터도, 센서도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그때 누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23명의 임원과 엔지니어가 모인 상황실에서 단 한 명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보안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방금 확인했습니다. 한국도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수입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화면엔 한국 관세청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삼성, LG, 현대차, SK, 포스코 모든 공장이 정상 가동 중입니다. 비밀 비축분이 있을 겁니다. 한스가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아니면 중국과 뒷거래를 했거나. 그런데 공정관리팀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히토류는 장기 보관이 어렵고 한국의 비축 시설로는 그는 데이터를 띄웠어요. 최대 3일치밖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 스피커에서 또 다른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메르세데스 라인 정지, 미넨 BMW 엔진 공장도 2시간 내 셧다운 예정.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BMW 공장이 멈춘다는 것. 그것도 부품이 없어서. 그 순간 CFO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 정지 손실 3억 유로. 일주일이면 21억 유로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일하는 친구였어요. 방금 봤냐? 한국 관련주 폭등 중. 뭔가 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한국이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있다는 거요. 파견단을 보내야 합니다. 한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즉시 한국으로 가서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반발했습니다. 의장님, 우린 독일입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150년 기계공학 역사를 가진 우리가 한국에 가서 배워야 한다고요? 그러자 한스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브루너 총괄, 지금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십니까?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옵니다. 멈췄어요. 우리가 멈췄다고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알림이 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오펠 공장 비상정지, 함부르크 에어버스 부품 가동 중단, 드레스덴 반도체 공장 셧다운 카운트다운. 상황실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벨이 울리고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비명 같은 보고가 이어졌어요. 그 와중에 독일 연방 총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한국만 멀쩡한 겁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 속 초록색 숫자만 바라볼 뿐이었죠. 대한민국 0%,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결국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동료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요하네스, 정말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의 눈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라. 한스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브루너 총괄 중심으로 파견단 구성. 오늘 밤 출발입니다. 그는 비서를 불렀어요. 한국산업부에 연락하세요. 최대한 빨리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영월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영월? 들어본 적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왜 영월일까? 그 순간 보안팀장이 귓속말을 했습니다. CIA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단 콜팀이 이미 서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계 패권의 축이 흔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어요. 히토류 없이 모터가 가능한가? 하지만 적고 나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틀렸을까? 히토류가 필수라고 믿었던 우리의 상식이 틀렸을까? 그때 10년 전 국제학회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자가 발표했던 내용이었죠. 대체제를 찾는 대신 아예 필요 없게 만들면 어떨까요? 그때 저는 코웃음을 쳤었어요.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계는 멈췄고 한국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독일 일간지 헤드라인이었어요. 산업대국 독일의 굴욕, 한국의 답을 구하다. 굴욕이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굴욕보다 생존이 먼저였어요. 그러자 파견단 멤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총괄님, 만약 한국이 정말로 히토류 없이. 그는 말을 멈췄어요. 너무 충격적인 가능성이었으니까. 그렇다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과서도, 산업 지도도, 모든 게요.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독일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둘 불이 꺼져가는 공장들. 150년 산업 역사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내 모니터에 뜬 뉴스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한국 정부, 히토류 대체 기술 보유 암시. 국제 특허 이미 출원 완료.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미 게임이 끝난 건 아닐까? 옆자리 동료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요하네스, 우리가 영월에서 뭘 보게 될까? 저는 창밖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12시간 후면 알게 되겠죠.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틀렸는지도. 하나는 확실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내일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아는 세계의 끝일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독일 산업의 종말이 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세계가 멈춘 지금 한국만이 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공항 활주로엔 화물기들이 쉴 새 없이 오르내리고 터미널 전광판엔 정시 운항 표시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과장 윤태준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관료였어요. 너무 젊어서 순간 당황했죠. 그러자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셨나요? 한국에선 실무자가 직접 움직입니다. 완벽한 영어였어요. 영월까지 3시간입니다. 가면서 설명드리죠. 차는 방탄 유리가 달린 정부 차량이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윤태준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먼저 양해 구할 게 있습니다. 영월 시설은 최고 보안 구역입니다. 그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기밀 유지 서약서입니다. 서명하지 않으시면 입장이 불가능해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무엇을 보게 될지도 모르는데 서약을 해야 한다니. 독일 정부에 보고도 못한다는 조항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동료가 제 팔을 건드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뉘른베르크 지멘스 공장 완전 정지. 프랑크푸르트 전 산업단지 비상사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러자 윤태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제부터 보실 것은 15년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산 아래 지하 300m의 답이 있습니다. 영월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평범한 산업단지처럼 보였거든요. 건물도 낡았고 간판도 없었어요. 폐광 지역을 재활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보안 검색대가 공항보다 엄격했어요. 홍채 인식, 지문 스캔, 심지어 DNA 샘플까지 요구했습니다. 과도한 것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지난달에만 산업 스파이 12명을 적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중국, 미국, 일본 모두가 여기 들어오려고 혈안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3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깊이 내려갔어요. 온도도 점점 떨어져서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지하 연구소가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5개는 들어갈 법한 공간이었어요. 천장엔 수백 개의 LED 조명이 햇빛처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철민 책임연구원입니다. 50대 초반의 과학자였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실험복에 커피 얼룩이 묻어있는 걸 보니 며칠째 밤을 새운 것 같았어요.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히토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으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10년 전까지는요. 그는 실험실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실험실 중앙엔 특이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플라즈마 가열로처럼 생겼지만 뭔가 달랐어요. 주변엔 복잡한 자기장 발생 장치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금고에서 시편을 꺼냈습니다. 바나듐 기반 나노구조체입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작은 조각이었어요. 히토류는 단 1g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나듐으로 연구 자석을 만든다는 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했으니까요. 제가 배운 모든 이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편을 장치에 넣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00도, 1500도, 2000도, 플라즈마가 푸른빛을 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장 측정기의 수치가 급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가능한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가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러자 강철민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자성 배열입니다. 원자 단위로 재배열하면 바나듐도 히토류 못지않은 자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는 분자 구조 모델을 띄웠습니다. 열과 자기장으로 원자를 춤추게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조작입니다. 샘플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30년 경력이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순간 강철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하시죠. 그는 새로운 시편 세트를 가져왔어요. 10개의 동일한 시편이 들어있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무작위로 고르세요. 제가 직접 시편을 골랐습니다. 번호를 확인하고 봉인했어요. 심지어 제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자성 수치가 히토류 자석의 95%에 달했어요. 믿을 수 없어서 눈을 비볐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제가 고집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장비를 조작했어요. 두 번째 결과도 같았습니다. 이번엔 전도율까지 측정했는데 기존 대비 1.3배 향상됐어요. 모든 데이터가 일관되게 불가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배운 지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우린 대체가 아니라 부류를 선택했습니다. 강철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히토류를 대신할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아예 필요 없게 만든 거죠.
시험실 수치가 아니라 공정 지표로 봐야 합니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산업부 기술검증단 단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노신사였습니다. 실제 생산 라인에서도 작동한다는 걸 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화상회의 요청이었어요. 화면에 한스 의장의 얼굴이 떴습니다.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브루노, 뭔가 찾았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불가능이 가능이 됐다고 어떻게 말하죠? 그러자 윤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시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겠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파일을 전송했어요. 한스가 데이터를 받아보더니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옆에서 독일 기술진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게 바뀝니다. 하지만 그때 화면 너머에서 누군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라이프치 포르쉐 공장도 멈췄습니다. 드레스덴도요. 한스가 다급해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브루노, 추가 검증이 필요해. 생산 라인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 그러자 강철민이 대답했습니다. 포항에 실증 시설이 있습니다. 그는 시계를 봤어요. 지금 출발하면 내일 아침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유럽 전체가 멈춰가고 있었으니까요. 매 시간이 수십억 유로의 손실이었습니다. 포항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윤태준이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그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유럽 공장 가동률이 부분 정지에서 전면 정지로 전환됐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쯤이면 독일 산업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일 거예요. 150년 역사가 무너지는 중이었습니다. 서둘러야겠네요.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영월 연구소를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건물 지하에서 세계를 바꿀 기술이 만들어졌다는 게 여전히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러자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눈이 빛났어요. 포항에서 진짜를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뒤처졌다는 걸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히토류 전쟁의 승자는 중국도 미국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제3의 길을 찾은 한국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히토류 없이 모터가 가능한가? 질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가능하다. 한국이 증명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기술을 한국이 독점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계 산업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요. 당장 독일 공장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포항으로 가는 차 안,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거요. 포항까지 가는 4시간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영월에서 본 것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바나듐이 히토류처럼 변하는 그 순간이. 그런데 새벽 3시쯤 포항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연구소 건물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밤새 일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세아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윤태준이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입구에 거대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대체가 아닌 불효, 모방이 아닌 창조. 그러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아입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과학자였어요.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브루너 총괄님이시죠? 그녀가 악수를 청했어요. 영월에서 이미 충격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녀는 실증홀로 안내했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실증홀 문이 열리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축구장만한 공간에 수십 개의 생산 라인이 설치돼 있었어요. 모터, 발전기, 심지어 자동차 부품까지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 엔지니어가 뛰어왔습니다. 박서연 실증팀장입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지금 바로 시험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반응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1000도, 2000도, 3000도, 플라즈마가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그러자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듐 원료가 투입되고 나노구조 형성 과정이 시작됐어요.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 후 나온 결과물을 보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완성된 모터였어요. 히토류 없이 만든 모터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박서연이 모터를 테스트 장비에 연결했어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터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안 났어요. 완전히 무소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세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자성 배열이 완벽하면 진동이 사라집니다. 그녀는 측정기를 보여줬어요. 효율 99.6%입니다. 믿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히토류 모터도 95%가 한계인데. 하지만 그때 박서연이 더 놀라운 걸 보여줬습니다. 전력 소모를 보세요. 화면에 뜬 숫자가 충격적이었어요. 기존 대비 58% 감소입니다.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세아 박사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적합성 인증에 관심 있으실 텐데요. 서류를 펼쳐 보이더군요. 이미 모든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폴란드와는 이미 상호 인증을 완료했어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키스톤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키스톤 프로젝트,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러자 윤태준이 설명했습니다. 히토류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협력체예요.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캐나다, 폴란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스 의장의 긴급 메시지였어요. 즉시 연락 바람. 화상통화를 연결하자 한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브루너, 방금 이후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기술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어. 순간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왜요? 우리 공장들이 다 멈췄는데 독자 노선을 개발하겠다는 거야. 한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럽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해답이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거부한다니. 그런데 그때 이세아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그녀는 침착했어요. 유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박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시간 문제예요. 그녀는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결합률 보세요. 만 시간당 0.3% 미만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기술이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세아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실제 응용 제품들을 보시겠어요? 그녀가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심지어 의료기기까지. 모두 히토류 없이 만들어진 제품들이었어요. 이 MRI 장비 보세요. 박서연이 설명했습니다. 히토류 자석보다 해상도가 2배 높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산업이 바뀔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윤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하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방금 캐나다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달 다보스 포럼에서 키스톤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대요.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곳에서. 그러자 이세아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독일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눈이 빛났어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미래 말입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눈앞에서 본 것들이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제가 결심했습니다. 독일 산업계를 설득할게요. 그런데 그 순간 박서연이 뭔가를 더 보여줬습니다. 아, 이것도 보셔야 해요. 그녀가 작은 장치를 가져왔어요. 휴대폰 배터리입니다. 충전 시간 3분, 사용 시간 일주일이에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정말로 모든 걸 바꿀 기술이었어요. 그러자 이세아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인류 전체와 공유할 거예요. 그게 진정한 승리니까요. 그 순간 제 노트에 적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히토류 없이 모터가 가능한가?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걸 세계화 나누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스 의장이었어요. EU 이사회가 재검토를 요구한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시간, 그게 문제였습니다. 유럽 산업이 무너지기 전에 결정을 바꿔야 했어요. 포항에서 찍은 영상을 모두 보내주세요. 제가 박서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유럽을 설득할 증거가 필요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걸. 유럽의 미래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요. 새벽 6시, 포항의 일출이 시작됐습니다. 붉은 태양이 동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네요. 이세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히토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도입 검토. 저는 노트에 그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이제 독일로 돌아가 싸워야 했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포항에서의 둘째 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본사와 통화하며 본 것들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히토류 대체제를 찾았다고. 불가능해. 그들의 반응은 처음 제가 그랬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세아 박사가 설계실로 저를 불렀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루너 총괄님, 아직도 대체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벽면 전체에 복잡한 도식이 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히토류를 대신할 물질을 찾았잖아요. 바나듐으로. 그러자 이세아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녀는 도식을 가리켰어요. 우린 대체한 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만든 겁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그녀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두 개의 도식이 나란히 나타났어요. 왼쪽은 대체, 오른쪽은 불효. 대체는 A를 B로 바꾸는 겁니다. 이세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효는 A가 필요한 이유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히토류가 왜 필요했죠? 강력한 자성 때문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계속했어요. 그럼 자성을 만드는 다른 원리가 있다면 히토류가 필요 없겠죠.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히토류를 대체한 게 아니라 히토류가 하는 기능을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 거였어요. 바나듐의 원자 배열을 조작해서.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원자 수준에서 자성을 설계한 거예요. 히토류가 자연적으로 가진 특성을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바로 그때 브리핑룸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손실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전체 주당 70억 유로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일주일에 70억 유로라니. 한 달이면 280억 유로였어요. 이대로 가면 석 달 안에 유럽 자동차 산업이 붕괴합니다. 윤태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브루너 총괄님이시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CIA 동아시아 팀장 에단 콜입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CIA가 왜 저에게 한국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 중이시죠?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미국 정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자 에단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와 공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위협처럼 들렸어요. 유럽 단독으로는 어려울 테니까요. 통화가 끝난 후 이세아 박사가 물었습니다. CIA였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어요. 모두가 이 기술을 원해요. 독점하려고요. 하지만 그때 이세아 박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꺼냈어요. 소스 코드와 제조 매뉴얼을 공개할 겁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개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무상 개방, 그리고 다자 표준 채택입니다. 그녀가 비교표를 보여줬습니다. 왼쪽엔 독점, 오른쪽엔 공유. 독점하면 단기 이익은 큽니다. 그녀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표준이 될 수 없죠. 저항이 너무 클 테니까요. 그런데 공유 쪽을 보니 달랐습니다. 공유하면 즉시 세계 표준이 됩니다.
이세아 박사의 눈이 빛났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표준의 중심이 되는 거죠.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게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본사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스 의장이었어요. 단계적 도입을 검토 중. 먼저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하자. 단계적 도입. 시간을 끄는 전략이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천천히 받아들이자는 거죠. 하지만 제가 계산해보니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면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제가 이세아 박사에게 말했어요. 그때까지 유럽 산업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경쟁자들이 먼저 채택할 거예요. 그녀는 지도를 띄웠어요. 중국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한국과 손잡으면 유럽은 완전히 고립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박서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일본 도요타가 방금 발표했대요. 그녀가 뉴스를 보여줬어요. 한국과 기술 협력을 검토한다고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공유 표준이라고 크게 적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세아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유럽도 동참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독점 요구는 없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받아들일까? 특히 자존심 강한 독일 기업들이. 그런데 그때 에단 콜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브루너 총괄, 제안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미국과 유럽이 함께 압력을 넣으면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순간 화가 났습니다. 압력이요? 우리가 구걸하는 입장인데 구걸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에단이 대답했어요. 한국도 우리 시장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 없었어요. 이미 캐나다, 폴란드와 함께하고 있고 일본도 합류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력이 아닌 압력은 답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세아 박사를 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세요. 화면에 미래 시나리오가 떴어요. 히토류 불효 시대의 산업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고 키스톤 프로젝트 국가들이 핵심 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유럽과 미국은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말했어요. 유럽이 지금 결정한다면요. 저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습니다. 독일을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중심부를 가리켰어요. 한국과 함께 서는 쪽으로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 독점이 아닌 공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무력이 아닌 기술로, 압력이 아닌 공유로 그것을 이루려 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효율만 추구했습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싸게. 그게 전부였어요. 이세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녀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효율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녀의 대답이 단순했지만 무거웠어요. 히토류에 의존하는 한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언제든 막힐 수 있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유럽이 증명하고 있었죠. 히토류가 막히자 모든 게 멈췄으니까요. 그래서 불효를 선택한 겁니다. 이세아 박사가 결론을 내렸어요. 필요 자체를 없애는 것. 그게 진정한 해답이에요.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불효라고 크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미래다. 다보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 독일을 떠날 때와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기술의 증인이자 유럽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와 있었어요. 키스톤 프로젝트 역사적 발표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브루너 총괄님,
이세아 박사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셨네요. 그녀 옆에는 박서연과 한국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마크 카니입니다. 캐나다 총리였어요. 직접 나온 거였습니다. 브루너 총괄님, 독일도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죠. 바로 옆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날드 투스크입니다. 폴란드 총리였어요. 폴란드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키스톤과 함께하기로요. 순간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폴란드가 먼저 움직인 거였어요. 그런데 컨벤션 센터에 들어가자 더 놀랐습니다. 거대한 시연홀이 마련돼 있었고 수백 명의 참관인이 모여 있었어요. 각국 정부 관계자, 기업 CEO, 그리고 언론인들이었습니다. 표준은 힘이 아니라 신뢰로 굳어진다. 개회사에서 다보스 포럼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뢰의 표준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세아 박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아리플이라는 로고가 떴어요. 히토리 없는 세상. 그녀가 선언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세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박서연이 무대로 데모 장비들을 가져왔습니다. 의료기기, 전기차 모터, 위성통신 장비까지 모든 게 준비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세아 박사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기술을 무상으로 개방합니다. 순간 시연홀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무상 개방이라니.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이세아 박사가 계속했어요.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용할 것. 바로 그때 박서연이 첫 번째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용 MRI 장비였어요. 기존 히토류 자석 MRI와 비교하겠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같은 환자, 같은 부위를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모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리프리 MRI의 해상도가 2배나 선명했어요. 전력 소모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58% 감소입니다. 박서연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측정기의 숫자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모터였습니다. 박서연이 2개의 모터를 나란히 작동시켰어요. 하나는 히토류 모터, 하나는 아리프리 모터. 그런데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히토류 모터는 윙잉 소리를 냈지만 아리프리 모터는 완전히 무음이었어요. 회전수는 동일합니다. 박서연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없어요. 완벽한 자성 배열 덕분이죠. 그 순간 제 옆에서 유럽 대표단 채팅방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 즉시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하지만 한스 의장만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세 번째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위성 통신 장비였어요. 이 장비로 실시간 통신을 시연하겠습니다. 박서연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국제우주정거장이 연결됐어요. 다보스, 들리십니까? 우주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리프리 장비로 완벽하게 통신되고 있습니다.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주에서도 작동하는 기술이었어요. 그러자 마크 칸이 총리가 일어섰습니다. 캐나다는 키스톤 프로젝트에 전면 참여합니다. 그가 선언했어요. 이것이 미래입니다. 도날드 투스크도 뒤따랐습니다. 폴란드도 함께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유럽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독일 BMW 전략 소재 총괄 요하네스 브루너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 기술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시연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집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대체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독일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자 한스 의장이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브루너, 유럽의 독자 기술은 어떻게 하나? 그의 목소리에 고집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의장님, 지금은 자존심을 버릴 때입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생존이 먼저입니다. 그 순간 이세아 박사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모듈 호환율을 보세요. 화면에 95%라는 숫자가 떴어요. 기존 시스템에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믿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인데 기존 시스템과 호환된다니 어떻게 가능하죠? 일본 대표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호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대답했어요. 독점이 아닌 공유를 목표로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박서연이 마지막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실시간 생산 시연입니다. 그녀가 발표했어요. 무대에 소형 생산 장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듐 원료가 투입됐어요. 10분 후 완성된 모터가 나왔습니다. 박서연이 즉시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불량 제로입니다.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럽 대표단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건부 전면 도입을 제안합니다. 즉시 반응이 왔습니다. 조건이 뭔가? 언제부터 가능한가? 비용은? 저는 이세아 박사를 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상입니다. 제가 타이핑했습니다. 단, 국제표준 채택이 조건입니다. 채팅방이 폭발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대표가 일어섰어요. 중국도 키스톤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겠습니다. 그가 발표했습니다. 순간 시어놀이 술렁거렸습니다. 히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아리프리를 인정한 거였어요. 그러자 미국 대표도 일어섰습니다. 미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인도, 브라질, 하나둘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한스 의장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유럽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어요.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세아 박사는 침착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아시죠? 그녀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내년까지 전 세계 생산 능력 1000만 유닛. 충격적인 숫자였어요. 선착순입니다. 그 말에 한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이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일주일 안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스가 마침내 물러섰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저는 이세아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무상 개방을 선택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표준이 되려면 그래야 합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인류의 미래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독일도 꼭 함께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믿습니다. 독일의 현명함을요. 다보스를 떠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있다는 거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의 자존심이었어요. 다보스 시연이 끝난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엔 빈표가 떠 있었어요. 유럽 내 반대 논리 vs 반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첫 번째 항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반대 논리는 기술 종속 우려였습니다. 그 아래 반박을 적었어요. 한국은 소스코드를 공개한다. 종속이 아니라 공유다. 두 번째 항목은 안보 리스크였습니다. 반박은 명확했어요. 히토류 의존이 더 큰 리스크다. 중국이 이미 증명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손이 멈췄어요. 순간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될까? 일주일에 70억 유로, 한 달이면 280억, 두 달이면 560억 유로가 넘어갑니다. 그러자 깨달았습니다. 도입을 미루는 것 자체가 더 큰 손실이었어요. 매일 매 시간이 돈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 주도권 상실이었습니다. 이것도 반박이 쉬웠어요. 이미 주도권은 한국에 있다. 우리는 따라가든지 도태되든지 선택해야 한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니 벌써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에 누구일까? 한스 의장님? 문을 열자 뜻밖의 방문자가 서 있었습니다. 못 주무시는군요. 한스가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가 제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반대 논리를 정리하고 계셨군요. 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잠시 침묵했습니다. 커피를 타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브루너, 우린 너무 오랫동안 효율만 추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싸게. 그게 우리의 신조였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율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으니까요. 하지만 효율은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했어요. 한스가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게 했죠. 독일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었어요. 우린 너무 오만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스가 고백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앞설 리 없다고 생각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스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유럽 키스톤 공동 컨소시엄을 만들면 어떨까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공동 컨소시엄이요? 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한스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제조 역량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는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공장 인프라, 한국의 아리프리 기술, 캐나다의 원자재, 폴란드의 물류 네트워크,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파일럿 프로젝트 90일. 제가 타이핑했습니다. 전면 양산까지 180일.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적인 일정이네요. 하지만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요? 무리하면 품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한국 측도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중요한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매월 지연 시 손실 280억 유로. 한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맞나요? 최소 추정치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손실 곡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정지, 실업자 증가, 연관 산업 타격까지 고려하면 더 늘어날 겁니다. 한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군요. 바로 그때 제 이메일에 알림이 떴습니다. 에단 콜이었어요. 브루너 총괄, 보고서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빨간 펜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협력이라는 단어가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대신 전략적 우위, 통제, 영향력 같은 단어들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제가 한스에게 보여줬어요. 한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의 방식이군요. 항상 통제하려 들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CIA가 개입하고 있다는 건 이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정 요구를 거절합니다. 협력은 핵심 키워드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약간 두려웠습니다. CIA를 거절하는 건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린 우리의 길을 가야 해요. 그러자 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후 이사회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30분 후 화면에 유럽 각국 대표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안서를 보내겠습니다. 한스가 우리가 작성한 문서를 공유했습니다. 유럽 키스톤 공동 컨소시엄 구성안입니다. 즉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물었습니다. 독점권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독점권은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공개 표준을 목표로 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투자만 하고 아무것도 못 얻는다는 건가요? 미래를 얻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생존을요. 지금 우리 공장들이 멈춰 있다는 걸 잊으셨습니까? 이탈리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완전 공개입니다. 한스가 설명했어요. 소스 코드, 제조 공정, 모든 게 투명하게 공유됩니다. 스페인 대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너무 양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협상력을 다 포기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때 한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가 지연 손실 그래프를 띄웠어요. 이대로 가면 석 달 안에 파산합니다. 협상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그래프가 잔인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항구 물동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벨기에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브뤼셀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지연할 수 없어요. 그러자 이탈리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이어서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하나둘 찬성표가 늘어났어요. 결국 새벽 5시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찬성 18, 반대 9, 기권 3. 통과였습니다. 유럽이 마침내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한스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본사 이사회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스는 제게 말했습니다. 브루너,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어요. 우린 효율을 숭배했고, 효율은 겸손을 잊게 했다. 그 아래 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겸손을 배울 시간이다. 그런데 그때 에단 콜에게서 또 메일이 왔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린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후회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했어요. 미국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배가 아닌 공유로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보스의 아침이었어요. 알프스의 봉우리들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세아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럽이 결정했습니다. 함께하기로요.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독점의 시대가 끝나고 공유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철학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효율에서 지속 가능성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독점에서 공유로,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기술력뿐 아니라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며칠 후면 다보스 본회의가 열릴 거예요. 그곳에서 세계는 새로운 표준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전 세계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까? 특히 자존심 강한 미국과 중국이? 그 답은 곧 밝혀질 거예요. 다보스 본회의 당일 아침, 메인홀은 이미 인산인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수반, 기업 총수, 언론인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 중앙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아리프리 국제표준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회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사람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우스였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코를 울렸습니다. 히토류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자 그가 선언했습니다. 유엔은 아리프리를 인류 공동자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순간 홀이 술렁거렸습니다. 유엔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이 기술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인정한다는 의미였어요. 다음 연사로 한국산업부 장관 김정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5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한국은 약속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포털이 열렸어요. 지금부터 전 세계 누구나 접속할 수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아리프리 기술의 모든 성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데이터가 떴습니다. 각국 재가동률이었어요. 한국 100%, 캐나다 92%, 폴란드 88%, 그리고 유럽 67%에서 84%로 상승 중. 이것은 아리프리 도입 90일 이내의 성과입니다. 김정관 장관이 설명했어요. 유럽은 아직 파일럿 단계지만 이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불량률 그래프였어요. 초기 0.3%에서 시작해 6개월 후 0.08%로 감소했습니다. 놀라운 수치였어요. 만 시간당 불량률입니다. 세 번째는 전력 절감률이었습니다. 평균 41% 절감. 어떤 분야는 60%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 외교부 장관 조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다자 협약 서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발표했습니다.
아리프리 국제표준 채택 협약입니다. 첫 번째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캐나다는 서명합니다. 그가 펜을 들었어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동시에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서명했습니다. 폴란드도 함께합니다. 그러자 도미노처럼 각국 대표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호주, 브라질, 인도. 하지만 모두가 한스 슈레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한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엔 유럽연합 도장이 들려 있었어요.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아리프리가 미래라는 것을. 그가 서명안에 펜을 대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유럽연합은 아리프리 국제표준을 채택합니다. 한스가 선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대표가 일어섰어요. 중국도 서명하겠습니다. 히토류 최대 생산국이 아리프리를 인정한 거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표도 일어섰습니다. 에단 콜이 그의 옆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미국도 동참합니다. 그가 서명했습니다. 단, 안보 관련 조항은 별도 협의를 요청합니다. 김정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국가의 우려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러자 조현 장관이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표준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녀가 명단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 대표, 이세아 박사, 캐나다 대표, 마이클 브라운, 폴란드 대표, 안나 코발스카, 그리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유럽 대표, 요하네스 브루너.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를 유럽 대표로 지명한 거였어요. 한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으니까요. 무대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재가동률, 불량률, 전력 절감률. 모든 지표가 아리프리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로 히토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까? 이세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대체가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더 나은 방법을 찾은 거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변화에 적응할 겁니다. 중국도 아리프리 생산에 참여할 거예요. 현실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기술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김정관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나라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공유 기술이니까요. 서명식이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진 거였어요. 그런데 에단 콜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브루너 총괄, 축하합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당신이 옳았네요. 협력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만들어가야죠.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차가웠던 그의 손이 이번엔 따뜻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봤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독일 공장 재가동 시작, 프랑스 생산 라인 복구 중, 이탈리아 파일럿 프로젝트 성공, 유럽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리프리와 함께. 그런데 그때 이세아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브루너 총괄님, 아니 이제 위원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금방 실감하실 겁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벌써 50개국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세계가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무상 공개는 큰 손실일 텐데요. 이세아 박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신뢰와 리더십이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공유로 세계를 이끌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오늘 증명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메모를 했습니다. 기술의 힘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에서 나온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어요.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이 열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를 한국이 썼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밖에선 알프스의 설산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빛처럼. 3달이 지난 후 저는 다시 독일 바이에른의 BM 공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멈췄던 조립 라인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리프리 모듈이 장착된 라인이었죠. 브루너 위원님, 오셨군요. 공장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가동률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주당 97%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히토류 시절보다 오히려 높아졌어요.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불과 넉 달 전, 이 공장은 완전히 멈춰 있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소리였습니다. 아니, 소리가 없다는 게 놀라웠어요. 수백 대의 기계가 돌아가는데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결합률은 만 시간당 0.06%로 떨어졌습니다. 공장장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역대 최저 기록이에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서연이었어요. 위원님, 포항에 오실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개선한 리뷰가 있는데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해요. 이틀 후, 저는 다시 포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아닌 표준위원회 유럽 대표로서였죠. 연구소 회의실엔 각국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폴란드, 아리프리 국제 표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번 개선안은 효율을 추가로 10% 높일 수 있습니다. 박서연이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제 기술 코디네이터가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일본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자성 배열 알고리즘을 최적화했어요. 박서연이 설명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각 원자의 위치를 더 정밀하게 제어하는 거죠. 순간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이세아 박사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물었어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가 바랐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세아 박사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연대의 언어예요.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다음 날 영월 지하 연구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게 있었어요. 공유 코어 아카이브라는 새로운 구역이 생긴 거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강철민 박사가 안내했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접속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거대한 서버룸이었습니다. 아리프리 기술의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었어요. 비밀이 없다는 거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철학입니다. 강철민이 대답했어요. 숨기면 발전이 없어요. 공유해야 더 나아갈 수 있죠. 그 순간 벽면 모니터에 뭔가 떴습니다. 실시간 접속 현황이었어요. 전 세계 83개국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많네요. 제가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강철민이 설명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폐광 재개발 컨소시엄이 출범했거든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버려진 광산들을 아리프리 원료 생산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였죠. 히토류 광산이 아닌 일반 광산도 가능하니까요. 강철민이 덧붙였습니다. 바나듐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리프리의 또 다른 장점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영어를 떠나기 전, 저는 처음 왔던 그 실험실에 다시 들렀습니다. 플라즈마 장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교육용으로 사용합니다.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수생들이 와요.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넉 달 전, 이곳에서 받았던 첫 충격이 히토류 없이 자석을 만드는 불가능한 광경이.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상식이 되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독일로 돌아가시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미넨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해야 해요. 그녀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강의를요? 효율보다 겸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기술 철학 강의예요. 이세아 박사도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제목이네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강의 노트 맨 첫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효율보다 겸손, 경쟁보다 협력, 독점보다 공유. 이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배웠어요.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밖에선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강물이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을 떠올렸습니다. 2025년 4월 13일, 그날의 충격을. 세계가 멈춘 날. 하지만 한국은 끄떡없었던 날. 그날이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오만했을 겁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이세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모두에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히토류 전쟁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으니까요. 아리프리 시대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이었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철학의 핵심은 겸손과 공유라는 것. 브루너 위원님, 이세아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죠. 더 나은 세상을.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다시 한번 그날의 대시보드를 떠올렸습니다. 온통 빨간색 속에서 유일하게 초록색이었던 대한민국.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들은 남들과 다른 길을 갔기 때문이라는 걸. 대체가 아닌 부류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그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계와 나눴다는 것.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온 소식들이었어요. 베를린 공장 100% 가동. 파리 라인 신기록 달성. 로마 공장 아리프리 전환 완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메시지는 강철민 박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배터리예요. 또 다른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들답다고 생각했어요. 이륙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세계가 멈춘 날에도 한국은 끄떡없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는 구름바다가, 위로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아리프리 시대.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시대가 아니라 겸손과 공유의 시대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기술은 인류를 위해 존재한다. 독점이 아닌 공유를 통해. 그것이 제가 이 여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차례였어요. 독일로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들려줄 겁니다. 세계가 멈춘 날의 이야기를.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에 대해서. 효율보다 겸손이 더 강하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기술의 힘이라는 것을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